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01년 3월 5일 광주광역시에서 야식가게를 하던 양씨 부부는 그날 일을 마치고 아침에 귀가해서 두 아들들이 기다리고 있을 집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인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아들의 이름을 부르던 부모는 곧 창자가 끊어질 듯한 충격적인 장면과 마주합니다. 둘째 아들이 안방 침대에 피를 잔뜩 흘린 채 쓰러져 있던 겁니다. 너무도 놀란 부부는 피가 뿜어져 나오던 아들의 목을 수건으로 감싼 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안고 달려갔죠.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채 몸이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망 당시 둘째 아들의 나이는 만으로 겨우 10살.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 또한 너무도 끔찍한 사건 현장을 보고 몸서리쳤습니다. 둘째 아들은 발견 당시 침대에 엎드려 있었는데 목 두 군데에 흉기에 찍힌 자국이 있었죠. 어린아이를 상대로 이렇게 잔혹하게까지 살인을 했다라는 점에서 우선은 강도살인을 의심했지만 일단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던 첫째 아들 양군의 행방이 묘연한 겁니다. 부부는 혹시 둘째를 살해한 범인이 혹시나 첫째마저 해쳤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고 아들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죠. 얼마 후 첫째의 행방을 파악할 단서가 포착됐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였습니다. 사건 당일 태연한 모습으로 홀로 집을 나서는 양군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경찰은 그를 추적하는 도중 양군의 친구들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입수합니다. 이게 그가 동생을 살해했다는 정황이었는데요. 직접 흉기로 쓸 도끼를 구해서 나를 갈았고 이걸 친구들한테 말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설마 하는 의심 속에 경찰은 양군의 컴퓨터 사용 기록을 조회했고 그러던 중 그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찾아내게 되죠. 거기에 적힌 내용들 역시 꺼림직했습니다. 좀비라는 타이틀의 블로그 내용을 보면 좋아하는 것은 파충류, 사륙, 쾌락, 싫어하는 것은 정의, 법, 인간들 이런 게시물이었는데요. 자기소개란을 볼까요? 군대에 다녀와서 살인을 마음껏 즐기는 게 앞으로의 나의 계획이다. 중학생이 있었다기엔 다소 믿기 힘든 내용이었죠. 게다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3월 3일에 그 마지막으로 남겼던 블로그가 있었는데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가족과 정이 들면 안 된다. 나는 살인이란 걸 꼭 해보고 싶다. 평범함을 벗어나고 싶다. 할인점에서 도끼를 구입해 나를 갈았고 침대 밑에 숨겨뒀다. 이게 내용만 봐서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다분히 드러나죠. 사실 블로그만이 아니었습니다. 양군은 사건 전날인 3월 4일 오후 살인 계획을 담은 직접 쓴 이메일을 친구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계획을 내가 실천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듯 자신의 친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보였죠. 10살 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이 친형일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에 경찰은 물론 부모까지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모두 양군을 향하고 있었죠. 경찰은 본격적으로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실 미성년자인 양군이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는데요. CCTV 추적 결과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전북 고창으로 향한 게 포착됩니다. 거기에 도착한 후 양군은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얻어 타서 조금 이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딘가에 내려 그 주변을 배회하다가 다시 광주로 돌아온 게 확인됐죠. 그렇게 여기저기 헤매다가 광주에서 인적이 없는 골목길에서 일대를 수색하던 형사에 의해 검거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아니었어요. 양군이 집을 떠난 지 약 13시간 만이었죠. 발견 당시 그의 가방 속에는 동생을 살해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도끼가 발견되었습니다. 검거 이후 그는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죠. 자고 있는 동생 목에 도끼를 내리쳤다. 그랬더니 피가 나더라. 나한테도 피가 튀어서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에 동생에게 잘 자라 라고 인사하고 떠났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덤덤하게 풀어놨습니다. 더불어서 동생이 자신이 계획한 연쇄살인의 1차 대상이었을 뿐이지 자신은 살인을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최종적으로 40명에서 50명 정도를 죽이는 게 목표다라고 털어놓게 되죠. 이걸 다 이루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하는 이 모습, 이게 정말 중학생 맞는지 담당 형사조차 기겁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겨우 14살이었어요. 범행 이후에 왜 하필 고창으로 갔는지 궁금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아예 없는 곳에 가서 마음 놓고 또 다른 살인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고창에 도착해서도 계속적으로 살인 본능이 들끓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첫 타깃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자신을 오토바이에 태워준 그 40대 남성이었죠. 실제로 양부는 그가 길에 잠시 서서 소변을 보기 위해 멈춰있는 틈을 타서 살해를 시도하려 했지만 이때 때마침 행인이 지나가면서 실행은 실패합니다. 이후에 마땅한 살해 대상을 찾지 못한 양구는 고창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광주로 돌아왔고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에서 다시 한번 살인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마침 그곳에 등을 보인 채 서 있는 한 남성이 보였는데요. 당연히 누군지 모르는 낯선 사람입니다. 양군이 도끼를 꺼내서 그를 향해 다가가던 중에 갑자기 큰 거울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고 양군이 순간적으로 겁이 나면서 살인을 하고 싶지 않아졌다라고 증언합니다. 이후에 인근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비로소 살해 질주가 막을 내리게 되죠. 도대체 양군의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살인? 죽음? 그런 게 좋아요. 재밌잖아요. 기분이 좋다는 느낌이 들고 흥미로워요. 이게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죠. 아니 그렇다면 왜 하필 동생을 죽였냐? 라는 질문이 드는데요. 여기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생하고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제가 만약 감정적으로만 사람을 죽였다면 싫어하는 친구를 죽였겠죠? 근데 동생을 선택한 이유는 걔가 사람이니까? 인간이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일까 싶어서 제가 죽여봤습니다. 양구는 이 대답을 하는 내내 너무나 태연했다고 해요. 정말 듣는 사람 경악하게 하죠. 추후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그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는 게 밝혀집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아이가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는 걸 눈치챈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과거에 담임 선생님이 부모에게 양군이 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겠다라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장래 희망을 조사했는데 거기에다가 청부살인업자가 되고 싶다라고 적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부모님에게 얘기를 했지만 어쩐 일인지 부모님이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중2병에 걸린 아들의 장난이라고만 여긴 걸까요? 그렇게 끝내 양군의 정신과 치료는 이루어지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전날에 그 살인 계획을 담은 이메일을 받았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죠. 또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지한 계획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었습니다. 한편 한간에서는 이 양군이 꽤나 심각한 수준의 게임 인터넷 중독자였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그는 무기를 사용해서 죽이는 그런 몇 가지 폭력적인 게임에 지나치게 심취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해서 동생을 게임 캐릭터로 착각해 살해한 게 아니냐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학교 생활이나 또 블로그를 통해서 양군의 성격은 평소에도 굉장히 반사회적인 성향이 있었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범행이 단지 잔인한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에서 비롯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텐데요. 하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게임의 심의가 매우 까다로워지는 결과를 가져오긴 했습니다. 여담인데요. 이 사건 이후에 컴퓨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여기에 반발하는 뜻으로 한 게임 전문 잡지가 양군이 즐겨했다는 게임을 같이 끼워 팔기도 했습니다. 참
어른이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닌데 차가운 비난을 피할 수 없었겠죠. 2001년에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한국 청소년의 사이코패스 성향이라는 개념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군 사건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파장이 상당히 컸죠.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범행 당시 양군은 만 14세. 재판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서 판결을 포함한 모든 내용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사실 피해자와 피의자도 모두 가족관계죠. 그래서 이 가족을 살해한 존속 살해범이 어떤 무거운 죗값을 받았는지 공개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암암리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양군은 부모님의 탄원 덕분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고 성인이 된 그는 현재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소년의 범죄 기록은 전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30대가 된 양군은 아마 여러분의 바로 옆에 있더라도 우리가 그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방도는 없습니다.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그의 사이코패스적인 이런 성향은 지금은 모두 사그라졌을까요? 재밌어서 살인을 저지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는 변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의 주변인 혹은 그의 눈앞에 등장하는 낯선 누군가가 또 다른 살인의 대상이 되진 않을까요? 검거 당시에 경찰은 양군한테 이 사건을 후회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죠. 여기에 양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요? 제가 했으니까 후회는 없죠. 후회할 거라면 안 했어요.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함과 태연함을 유지했던 양군. 사실 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중에서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건은 단 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가출, 폭력, 사기, 강도, 성매매 등이죠. 아직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처벌보다는 교화의 목적을 둬야 한다는 사실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릴 적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가 시간이 지나면 과연 교화될 수 있는 걸까요? 각종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들과 함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두려움은 누가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 걸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